두 선비가 우국 충정의 심정으로 나란 일을 논하니 송강별곡. 뉴스파이팅 대승입니다. 4부는 송강별곡입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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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얼쑤를 안 해주시는군요. 얼쑤. 아니 뭐 전당대회도 마무리가 됐고요. 아직 민주당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아우 뜨겁죠. 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또 네. 김민석 후보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명희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자, 옛날에 명희 원하는 대로 해봐. 인희도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아. 이제 우리 명희도 해봐.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네. 전당대회가 제가 한번 그 목회부에 네. 물어봤어요. 네. 야 정책 좀 그런 거 하면 안 돼? 자꾸 뭐 이제 자꾸 다 친명인데 왜 자꾸 그렇게 뭐 이재명 대표만 팔아? 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당원들이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잘 그 서포트해서 잘 견제하고 잘 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메시지가. 네, 그런 것들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정봉주 후보도 굉장히 잘 싸우잖아요. 뭐 누구보다도 잘 싸운 사람인데 왜인데요? 정봉주 후보는 예. 지금 명심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이미 감지를 했어요. 아 감지했군요. 예, 일요일에 예. 지금 경선 현장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정청래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봉주 후보 본인이.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 예. 정청래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1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이대로 가면은 김민석 후보가 결국은 누적 1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예?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이 실린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용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을 하겠다고 하면 집중 견제를 받기 때문에 네. 그냥 일단 5등 안에 들어가기만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이 지점이 민주당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정봉주 후보 같은 사람은 그 2017년 그 지뢰 경품 망언 DMZ. 그렇죠. 민주당 스스로가 도저히 국민에게 추천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판단해서 네. 공천을 회수한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면은요 당원들 스스로 걸러야 돼요 이걸. 그런데 누적 1위를 지금도 달리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가 아니 김민석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한마디에서 김민석 의원이 수직 상승해서야 비로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민주당 당원들은 이런 망언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오.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방증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뭐 일부분 우리가 좀 깊이 네.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치인의 말, 언행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한번 파동이 있으면 신중해야지 두 번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원들의 마음이라든지 어떤 야당 지지자라든지 그리고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또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당 정무적인 판단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당의 자산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핸디캡이기 때문에 당원들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네. 지금 1위부터 3위까지가 누적 득표율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동안의 당원들은 사실 별로 없는 곳이어서 수가 적었죠. 네. 근데 이제 수도권하고 호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40만, 수도권이 47만. 예. 근데 뭐 투표율이 뭐 30-40% 따진다고 하면은 호남 40만에서 12에서 16만이 쏟아지는데 근데 유일하게 호남 후보가 민형배 후보예요. 근데 아직 조금 약진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면 민형배 후보가 논리적으로는 호남의 표를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나머지가 다 수도권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표가 갈릴 거란 말입니다. 그 26만의 표 정도가 어디로 갈릴 거냐에 따라서 네. 아마도 이 판세가 1차 변수가 생길 것이고 또 2차로 이제 수도권에서 바뀔 건데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 의원과 최근에 차를 타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당원들이 명심이 김민석에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조금 다선의 안정적인 사람이 수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공감대가 퍼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예. 하지만 전현희 의원도 맞서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오히려 좀 다른 후보들이 떨어지는 후보가 그래요. 있고 예. 또 이제 70년대생의 한준호 후보가 또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조금 호남의 전당대회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당 전당대회 얘기지만 바로 잡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한준호 후보도 호남 출신 아닙니까? 아까 호남 아니, 후보가 지역구. 아까 지역구는 경기도인데 호남 후보가 한 명이라고 하셔서 한준호 후보도 전북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에 지역구를 아직 그래요. 세세하게까지 잘 모르셔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전당대회도 투표율이 좀 저조한 상태예요. 30%인데 국민의힘도 약간 지난 전당대회보다는 좀 저조했었죠. 이렇게 좀 저조한 가운데 호남에서도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면 거기서 많이 받는 듯 맞습니다.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국민의힘부터 먼저 들어보죠. 일단 지금 양당에서요. 전당대회에서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숫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당대표 유효 투표수가 40만 8,272명이었거든요. 오, 예. 40만 8천 명이라고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요. 천준호 전 비서실장이 밝힌 게 6개월간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125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이 31.94%예요. 좀 많네요. 예. 이대로 끝까지 가면은 40만 명이 투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권리당원 125만 명, 국민의힘이 84만 명 이렇게 해서 민주당이 한 1.5배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당대회 투표하는 머릿수는 양당이 적극당원 40만 명으로 비슷한 거예요. 국민의힘의 당세가 퍼센트로 보면은 그러니까 예. 퍼센트로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그다음에 투표율이 지금 많이 낮죠. 요걸 좀 봐야 되는데 2021년에 송영길 대표를 뽑을 때 투표율이 42.74%였습니다. 재작년에 이재명 대표를 뽑을 때 투표율이 37.09%. 지금 더 떨어져서 32%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당원들이 이 전당대회 볼 것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당대표는 어차피 9대 0으로 확정적이고 뭐 최고위원 지금 제가 3주 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투표해야 될 네. 유인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이번 전당대회를 할 때 거의 뭐 대선 주자급들 후보들이 나와서 어벤져스급이 나와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도 치열하고 뜨거웠고 또 폭로전이 있으면서 재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8 전당대회보다는 적었다고 하는데 낮았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도 45% 정도도 엄청 높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저희 민주당은 사실 지금 당대표 후보군이 재밌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여기서 흥행이 떨어진다는 건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에 맞서서 이제 최고위원도 재밌긴 한데 이 호남 같은 경우는요 전략적 판단을 하는 이제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만약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뭐가 잘못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면 투표율이 확 올라가겠지만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고 그대로 전당대회 결과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흥행이 뭐 많이 안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네.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에 호남 투표율 나오고 나면 다음 주에 관련 질문 한 번 더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김용태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13시간 12분을 했다는 거예요. 기존의 유니스 의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대단한 기록을 세웠죠. 그런데 네. 필리버스터를 내용 없는 걸로만 하진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지금 네 번째 필리버스터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EBS는 사실 그 팽수나 뭐 그다음에 뭐 저 세계 테마 기행인가요? 예. 이런 것들이 도대체 방송의 중립성 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미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세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의원이 역시 나이도 젊고 초선 의원이고 굉장히 의욕적이어서 이번에 무제한 토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민생 법안이 산적한데 여야가 이렇게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 오늘도 것 제가 같습니까? 보니까 네.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국회 개원 2달 처리 법안 0 정치 진공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참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말이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은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없으십니까?
보통요 이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만 하더라도요 네. 본인이 공약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서 그게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법안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된다. 요소야대를 계속 겪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사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사실 임명하고 탄핵하고 네. 임명하고 탄핵하고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이인 체제가 부적절하다라고 하고 너희들은 왜 뭐 통신 뭐 상임위원 그 임명하지 않았 그 추천하지 않았냐 이런 그러니까 하나만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국정 운영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에 한동훈 대표 새로 취임했으니까 이걸 네. 계기로 조금 주고받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법안도 통과 못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네.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법안이 결국 제정이 된 게 영건이면은 그만큼 민주당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의 말에 반해서 당을 운영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전당대회 출마하면서 그 먹사니즘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먹사니즘.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 법안들은 어떤 법안입니까? 방송 3법이니 방송 4법이니 이런 거 앞장서서 통과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특검법 계속 발의해서 거부되고 있고 그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까 법안이 제정되는 게 영건이죠. 정말로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왜 거부를 합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최근에 그 정부 조직 개편 발표했잖아요. 인구기획부 신설하고 정부 조직법 그 발의해서 통과가 돼야죠. 근데 지금 야당이 이번에 세제 개편한다고 하는 것도 기재부 세제실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설명하자마자 그날 아침에 바로 단칼에 잘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못한다고. 세법을 바꿔야지 개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한 글자라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정부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태도가 요지부동이고 오로지 방탄, 탄핵, 그다음에 복수. 이 세 가지만 밀어붙이고 있다. 지금 방탄복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네. 우리 100번 양보해서 다 민주당 잘못이라고 해요. 그럼 그렇게 해서 0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새 아이고. 이제 새 당대표도 뽑았고 갑자기, 예. 민심에 맞게 변화를 하려고 하니까 네. 민주당도 이제 지도부가 꾸려지면 네. 여야가 대화해야죠. 그런데 민주당도요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왜 구체적인 협상안을 한 번도 들고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실명까지는 언급을 아유. 여기서 안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정치를 그래서 제가 좀 넓고 크게 봐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건바이 건으로 보면 할 말 다 많다니까요. 이유 없는 무덤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결국 0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법안이. 그래서 예. 저는 주고받으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방송사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통과돼도 돼도.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 발의하시고 예. 저는 또 무의미하게 또 이게 이제 제표결의에서 8표 이탈 안 나와서 저는 예. 이런 무한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방송사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모든 것도 법안이 문제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네. 꼭 하고 싶은 거 야 우리 이거 꼭 하고 싶은데 너희는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은 서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걸 하나씩은 주고 받아야 된다고요. 여태껏 역대 국회가 그래 왔어요. 근데 자꾸 뭐 하나만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원내 부대표가 찾아오네 만에 아니 안 찾아오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탄핵소추안을 갖고 어떻게 주고받죠? 우리나라가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이래로 20대 국회까지 민주당 계열 정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총 8개밖에 안 됩니다. 72년간. 그런데 21대, 22대 국회 와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그 2배예요. 16개나 돼요. 이렇게 탄핵소추안을 아무 때나 남발하는데 그걸 뭐하고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제 방통위원장하고 탄핵소추-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3번을 내릴 탄핵소추를 하는데 이걸 뭘 주고받아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답답하네요. 아니 그럼 탄핵소추안 그런 거 정치적인 문제 말고 너희가 노란봉투법 하고 싶으면 우리가 노란봉투법 받아줄게. 대신에 그러면 세제 개편 혹은 정부조직법 이렇게 받자.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왜 그것을 지엽적으로 하나만 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무한 반복이니까 어쨌든 저는 그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네. 좀 정치력을 발휘하라. 그래요.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물어볼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네.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국민의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핫한 소식인데 한동훈 대표가 당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문제는 친한계와 친윤계 갈등 조짐을 보이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여부인데요. 가만히 있던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당헌 해석에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걸로 봅니다. 무슨 뜻이죠? 당헌 25조 사항에 이제 네. 당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해서 임면권을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임면권. 네. 그러니까는 임명도 할 수 있고 면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당헌 해석에는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바뀌면은 그동안의 정무직 당직자들 그러니까 당대표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당직자들은 전원 사의 표명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동훈 대표가 작년 12월에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도 유이동 정책위 의장도 일괄 사임을 했어요. 사의 표명했어요. 그런데 다만 유임이 됐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번에도 사실은 일괄 사의 표명하는 의사 표시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그래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다만 다시 유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정점식 의장이 적임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더라도 뭐 사의 그렇습니다. 표명하고 해라. 일단 현 그 새로 선출된 당 대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네. 의사 표명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가 뭐가 문제냐면 네. 자꾸 정치를 서로 협상으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법리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3자로 봤을 때는요. 이건 너무 명쾌한 문제예요. 뭐죠? 첫 번째 일괄 사퇴. 네. 두 번째 대표가 자기와 철학이 맞는 자기의 어떤 그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어쨌든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불과 며칠 전에 국민과 당원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힘을 실어줬는데 예. 이걸 자꾸 뭐 법리적으로 뭐 당헌 당규에 해석을 한다 이러면은 그 표를 줬던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약간 이제 새 지도부가 가면은 또 새롭게 또 꾸려서 한번 해보는 것도 맞는 거죠. 또 최고위원은 또 선출직이니까 거기는 또 그대로의 균형도 있는 거고요. 또 정치인에게 뭐 정해진 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사실. 말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시도지사 협의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훈 대표와 또 이렇게 써있네요. 대립각을 세우는 홍준표 시장, 차기 대권 주자의 오세훈 시장이 참여하는데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여기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처럼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을 거부하거나 성사되지 않았던 분들도 있지만 네. 오세훈 시장처럼 뭐 조찬을 같이 한다든가 또 유정복 시장처럼 굉장히 환영하면서 맞이를 해주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유정복 시장이 지금 이 시도지사 협의회의 초대 대표를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뭐 특정인의 대선을 염두에 둔 뭐 그런 플랜으로 보이진 않고 그다음에 또 뭐 일괄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금 나간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지금 시도별로 현안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 이제 지방선거가 2년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광역단체장들이 가시적인 그 업적을 완성하려면은 올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일종의 조직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들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 회의에 오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네. 이걸 좀 초반에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왜 우리 웃고 송 계세요? 변호사님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으로 돌리시는데 제가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시도지사가요 네. 이미 당정 협의회를 하고 있고요. 여당의 단체장들이 대통령과 소통이 안 됩니까? 저는 살다 무슨 광역 단체장 그 바쁘신 분들이 최고위에 참석한다는 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오신다는 자체가 저는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외롭게 하지 마. 한동훈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외롭게 하지 말고 대신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됐기 때문에 최고위 딱 열어가지고 본인의 메시지를 내고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 언론의 기사화가 되고 이렇게 쫙 나가야지. 아니 그래도 무게감 있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막 이런 분들 와서 한마디씩 하면 기사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지가 흩어지잖아요. 최고회의의 당대표의 메시지는 정말 엄중한 겁니다. 당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저는 그 전당대회 직후에 그 대통령실 만찬에 낙선자들까지 와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됐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한동훈 당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될 이때에 왜 자꾸 이렇게 힘을 빼는 듯한 모습을 왜 살리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한동훈 대표가 찾아가서 만나겠다고 해도 면담을 거절했는데
서울로 올라와서 찾아와서 만난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그 만찬의 의미는 이미 그 다음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이미 다 확인이 됐어요. 어떻습니까? 잉여한 최고위원 뭐라고 합니까? 전당대회 때 일은 다 잊자. 그리고 나는 한동훈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게 만찬에 직접 다녀오신 분의 그 다음날 언행이에요. 저는 그걸로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 만찬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죠. 오늘 이렇게 삐딱하세요. 아니, 걱정돼서. 레드선. 레드선.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김두관 후보의 개딸 점령 발언. 뭐 다시 민주당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앞에 끊어졌던 걸 다시 네네네네. 돌아왔어요. 네. 이 당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김두관 후보를 저격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요. 10만이 250만 당원을 어떻게 점령하냐? 이건 당을 분열시키려는 표현이다. 사과해라.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저는 김두관 후보가 네. 조금 생각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네. 마음이 조급하신 것 같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당내 선거이기 때문에 언어를 잘 판단하셔서 쓰셔야 된다.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비판과 비난 잘 구분해야 된다. 이 비판하려다 비난으로 오해받으면 집안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아. 그리고 이 당대표 후보들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거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차라리 이런 모습들이 사실 친명 마케팅으로 보일 수가 있다. 국민들, 당원들 좋게 안 본다. 아오. 그래서 최고위원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네. 당원들도 아니 본인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1등하고 있는데 그러면 2등, 3등 후보한테 좀 관용 베풀어서 존중하고 또 예. 들어줘야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과격한 표현은 잘못됐지만 내용상으로는 받아들일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한다? 그럼 민주당의 민주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어떻습니까? 제가 원래 평론할 때 인상 비평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인상 비평.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 스스로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제가 인상 비평 얘기를 하냐면은 예. 그 총구는 밖으로 돌려라 이 말을 할 때 실제로 영상을 보면요 굉장히 조급하고 신경질적으로 보여요. 그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다. 예. 저는 웬만하면 인상 비평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영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라디오라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 같은 경우에요. 뭐 제가 천하제일 친명 경연대회 될 거라고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에는 각자가 정치인으로서 쌓은 비전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조한 투표로 나타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지금 예, 개딸 점령 발언. 힘이 쫙 빠지네. 갑자기 네, 결론이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예상됐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지명 처리를 요구한 반면에 여당은 공연한 트집 잡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임명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임명은 되겠죠.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방송통신과 관련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통신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도 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 인사청문회는요 2가지를 보는 겁니다. 하나는 전문성, 하나는 도덕성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각 기관의 장으로서의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에 이번에 조금 치중됐다는 것은 청문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지금 뭐 3일 동안 유례 없이 청문회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해보면서 처음으로 직원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료 요구를 할 때 꼭 주시시키고 교육시키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자료는 목요일까지 받아라. 왜? 금요일까지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휴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말 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뜻하냐. 그만큼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이 자료를 안 내요. 버티고. 그래서 보통의 통상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괘씸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숙 후보자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 위에 법카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많이 나와서. 하지만 마지막 하나는 일본의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자발적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이 공분할 일이고 정말 여기까지. 생각 다시 해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들겠습니다.
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요. 네. 일단 우리가 이 인사청문회를 이번에 왜 했죠? 방통위원장을 연거푸 탄핵소추로 해서 기관을 멈출 수 없으니까 2번이나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했고 그래서 3번째 올라온 게 이진수 후보자입니다. 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원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면은 그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그 나뭇가지만 보면 안 되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봐야죠. 이 탄핵소추가 계속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대법원장급도 아니고 이걸 3일을 해요. 조일대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 이틀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 이틀 했습니다. 이걸 3일을 하고 게다가 청문회에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성격이 이상하다. 뇌구조가 문제다. 나이가 몇이냐? 2분 이내로 말해라. 자료는 2손으로 들지 마라. 저희는 5초 이내로 얘기해야 됩니다. 44년간 헌혈 한 번 안 했다. 이런 청문회 이제 또 봐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주에 하시고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